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서 HK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최민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해영 네트워크로 보는 부산의 산동네라는 주제로 저희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문학부 플러스 사업의 아젠다는 동북아 해역과 인문 네트워크의 역동성 연구라는 아젠다인데요. 이는 동북아 지역의 근현대를 육지가 아닌 바다, 특히 해역이라는 관점에서 성찰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슬라이드 첫 장면에 있는 부산의 산동네가 되겠는데요. 들어가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하면 보통 이제 바다를 다들 생각을 하시죠. 부산 스스로 해양 수도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기도 한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두 가지 사진은 부산의 대표적인 바다입니다. 왼쪽이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저희 부경대학교가 가까이에 있는 이 광안리의 바다인데요. 맞습니다. 부산은 바다가 맞죠. 맞기는 맞는데 이 부산이라는 도시의 좀 속살을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 약간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은 그 이름에도 매산자를 포함하고 있듯이 도시 곳곳에 실은 산이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산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서울을 둘러싸고 산이 있는 반면에 부산 같은 경우 정말 이렇게 중간중간에 우뚝 서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흥미롭게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렇게 부산이라는 도시 중간중간에 있는 산이 삶의 터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산동네인데요. 이 사진은 부산의 한 산동네 모습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계단이 있고요. 그 계단을 끼고 양옆으로 빼곡하게 집들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 여기 중간에 빨간색 물체가 보이실 텐데 이제 모노레일 같은 것이 설치가 된 곳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이곳의 주민들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날씨가 안 좋거나 하면 더 힘들겠죠. 그리고 근래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좀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노레일을 설치를 한 곳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노레일의 선로가 정말 이 집들 사이를 누비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산동네는 1차 산업 등 생산활동을 통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내륙의 산마을, 산촌과는 전혀 다른 부산 특유의 지리적인 조건과 역사적인 상황에서 변모해온 생활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산의 산동네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사진을 하나 더 소개하자면 이 사진은 부산 시내에서 부산에 있는 섬인 영도를 바라본 사진인데요. 영도 안에 있는 산 같은 경우도 중간 허리 정도까지 주택들이 빼곡하게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산동네에 대해서 보통 이제 그 역사적인 기원을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한국 전쟁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이 한국 전쟁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 전쟁 당시 이제 부산이 피난 수도로 기능을 하고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부산이란 도시가 어떤 수용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인구 유입이 있었고, 그 결과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판잣집 같은 것을 지어서 살게 되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이죠. 많이 이야기를 하는. 여기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한국전쟁 즈음 직후 정도인데요. 그 당시에 산동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판잣집들이 줄지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한국전쟁이라는 것이 부산의 산동네가 굉장히 커지고 오늘날의 형태를 이렇게 갖추게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산동네 기원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정도까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 한국전쟁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부산에서 산동네를 재발견하고 그곳에서 다양한 어떤 사회사업을 할 때 산동네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보통 이 한국전쟁부터 스토리텔링을 하는데요. 각종 자료들을 보면 실은 이게 해방공간, 그 다음에 더 거슬러서 일제강점기까지 긴 호흡으로 다시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산의 산동네를 다시 긴 호흡으로 보는 데 있어서 유효한 바로 렌즈가 해역 네트워크입니다. 해역은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바다와 관련된 인간 활동의 범위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양과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바다 자체, 면으로서의 바다 자체뿐만 아니라 연해 지역, 그 다음에 배후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정말 그 해역에 사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다양한 그 권역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또한 다양한 의미로 정의를 하지만 여기서는 국민국가라는 그 단위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즉, 이 해역 네트워크라는 렌즈, 특히 동북아 해역에서 이 해역 네트워크라는 렌즈를 통해서 무언가를 살펴본다는 것은 국가나 지역사회 배후지가 지니는 특성을 고려하면서 바닷길을 통한 지식, 사람, 문화의 교류 현상에 주목을 해서 기존의 어떤 육지 중심의 동북아 지역 연구에서 놓쳤던 그것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강의에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의 산동네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특히 그 중충적인 형성 관계를 바닷길을 통해서 오고 갔던 사람들의 움직임과 관련 지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부산의 산동네 기원을 얘기를 할 때 이것도 의견이 분분해서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동북아 해역에서 해역 네트워크라는 것이 활발하게 가동이 되기 시작한 거는 아무래도 이 일제강점기부터 인 것 같고요. 그래서 부산의 산동네에 대한 영향도 이 정도 시기부터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해역 네트워크가 이 시기부터 활발하게 가동되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사람의 이동 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한반도의 농촌은 피폐해지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이렇게 피폐해진 농촌에서 더 이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뭔가 일자리를 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국내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다만 당시 그 한반도 상황이 도시라고 해도 이 이농자들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근대적인 산업 기반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시로 온다 한들 뾰족한 수가 없죠. 부산 같은 이제 도시로 오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동을 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국경을 넘는 국제적인 이동이 되는 것인데요. 특히 이 한반도 동남부에서는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으로 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제국으로서 팽창하면서 이제 경제도 성장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노동력, 특히 3D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고, 한반도에서 밀어낸 사람들이 일본에서 흡수가 되는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동의 중심에 바로 부산이 있었죠. 이거는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일본을 건너는데 대한해협을 건너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 대한해협을 바로 건널 수 있었던 도시가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려면 이동 수단이 필요하죠. 바로 배가 없으면 실은 아무리 이동을 하고 싶다 한들 이제 안 되고, 특히 대형 선박 같은 게 있어야 이 해역 네트워크의 가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데요.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직전부터 해서 공을 들였던 게 바로 이 부간 연락선의 도입입니다. 부간 연락선은 그 지명을 포함을 하고 있는 명칭인데요. 부산의 부, 그 다음에 하관, 시모노세키의 관자를 하나씩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즉, 부산과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를 연결하는 빨간색 부분이죠. 대한해협을 연결하는 배가 바로 부간 연락선이었고, 일본이 이거를 실은 1905년에 벌써 운항을 시작을 합니다. 이 배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단순하게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잇는다 라는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 실은 부산과 서울을 잇는 경부선,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에서 도쿄로 가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부선 같은 산요본선, 도카이도선, 철도를 연결함으로써, 즉 서울부터 도쿄까지 철도와 선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간 연락선의 이 연락은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잇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철도와 연락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이 배의 운항 시간은 철도 시간과 맞춰져서 부간 연락선을 타고 내리는 사람이 부산과 시모노세키에서 각각 철도를 타고 다시 빠르게 서울과 도쿄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진 배였고, 그만큼 일제강점기 한반도와 일본의 어떤 물리적인 연결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선박 운항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시모노세키항에 정박되어 있는 부간 연락선의 모습이고요. 아마 1920년대 중반 이후라서 좀 배가 멋있습니다. 크고요. 그리고 이후가 되면은 점점 더 배가 커지고, 그 강제동원이 이루어진 시기가 되면은 정말 규모는 커지는데, 이게 이제 전쟁 국면에 들어가다 보니 배가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고 그냥 잿빛 색깔 하나로 이렇게 칠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사진은 그 부산항에 정박되어 있는 부관연락선의 모습이고요. 아마 배의 크기나 형태로 보았을 때 앞의 사진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이전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부관연락선은 누구나 자유롭게 올라타고 내리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이 부관연락선을 타고 대한해협을 오가는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웠던 반면에 192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한인들의 도항을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일본이 일단 좀 경제 불황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간또 대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서 뭐 치안 문제 같은 걸로도 도항을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규제 내용은 매우 빈번하게 변화하였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증명서,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있던 곳에서 증명서를 발급을 받고 그 다음에 지참금 같은 거를 요구하는 형태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도항을 규제를 하다 보니 요 틈을 타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브로커들도 등장을 하고, 브로커가 등장을 하다 보니 사기 범죄 같은 것도 이제 만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근데 부관연락선을 통한 도항을 규제를 한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포기를 할까요? 농촌에서는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고 일본에 가면 그래도 돈을 좀 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뭐 못 간다고 하니 포기한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단 부산에 가자. 부관연락선을 출발하는 부산에 가서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를 합니다. 즉 부산이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열린 곳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규제로 인해서 막혀버리는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컬한 그런 공간이 되는데요. 부산에 일단 와서 어떤 형태로든 부관연락선을 타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죠. 일단 돈이 듭니다. 뭐 어디 여관 같은 데서 묵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증명서 같은 거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브로커를 통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경우 이제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단 부산에 와서 부관연락선 어떻게든지 타려고 기다리는데 그 가운데 돈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해협도 못 건너고 그렇다고 고향에 돌아가도 딱히 방도도 없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갈 여비도 없는 그런 이제 상태에 빠지는 사람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산에서 뭔가 일용직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기거할 곳이 없다는 그런 문제에 직면을 하고 이 사람들이 생활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산동네입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한 어떤 보도한 신문 기사를 2개 소개하겠는데요. 우선 왼쪽 기사를 보시면 품팔이나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도일하기 위해서 호적등본 한 건씩을 주머니에 넣고 당디 경찰 소개도 얻지 못하고 부산 부두에 와서 도항 저지로 말미암아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군중이 요사이 많은 중 불량배들의 도일시켜준다는 바람에 속아서 약간의 소지한 여비만 털리고 방황하는 자가 많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탄생한 산동네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묘사한 기사도 있는데요. 오른쪽 기사를 보시면 부산, 산등에 붙은 개딱지 같은 집, 평지에 빽빽한 상점과 공장, 눈물겨운 대조를 이룬다. 우리를 태울 연락선은 시위나 하는 듯 부두에 서 있다. 뭔가 이렇게 어떤 상황이었을지 그려지지 않습니까?
산에 붙어있는 개딱지 같은 집에서 내가 타고 가고 싶은 부관연락선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바로 이렇게 부산을 떠나고 싶지만 바로 떠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산동네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후식이 또 어떻게 이 산동네는 전개되었을까요? 해방 공간으로 국면을 옮겨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에 많은 한인들이 국외로 이산을 하게 되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자로서 일본에 건너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3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강제동원, 강제징용으로 인해서 일본은 물론이고 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서 뿔뿔이 이산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했을 당시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약 500만 명의 한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220만 명, 그 다음에 만주를 포함한 기타 중국 대륙, 대만, 남태평양 각지를 포함을 해서 이 정도의 사람이 있었던 것인데요. 해방 소식을 딱 듣고 다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물론 다양한 사정에 의해서 잔류를 하게 된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들 돌아가고 싶었을 거고, 이 중 약 300만 명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아올 때 관문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귀한항으로 지정이 되었던 부산항입니다. 옆에 사진은 부산항을 통해서 귀환했던 귀한 동포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모습도 보이죠? 네, 이 사진은 부산항에서 귀한 동포들이 배에서 내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자 고향으로 라고 해서 부산항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귀환자 수가요, 1947년 말이 되면 약 250만 명이 됩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해방 직후 부산 인구의 약 8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짧은 시간에 물밀듯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물론 부산을 통해서 돌아온 귀한 동포들의 대부분은 고향을 향해 다시 이동을 합니다. 대전으로도 가고 인천으로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의 귀환자들이 부산에 잔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 고향에서의 인적 네트워크가 단절이 된 경우도 있고, 또 고향에 돌아간다 한들 이제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도시에 남아있는 게 구직이 편하다라고 해서 부산에 남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의 인구가 이 해방 직후에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이 사람들의 살 곳이죠. 당시 부산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쓰다가 이제 우리가 하여튼 해방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은 다 일본으로 돌아갔죠. 그러면서 남겨진 이들의 집, 즉 적산가옥이 좀 남아 있었는데, 귀한 동포들이 이런 적산가옥을 이용을 해서 그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절대적으로 주택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산동네로 올라가서 그곳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게 됩니다. 다시 산동네인데요. 당시 상황을 보도한 두 가지 신문기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 걸 보시면요, 전제 귀한 동포들은 부산역 앞에서 초량으로 넘어가는 도로 옆에 소개 후 빈터가 된 곳에 허가 없는 토막을 짓기 시작해서 벌써 도로 좌우가 들어차 있는 형편이고, 시가지 이구석 저구석에 이런 종류의 무리가 토막나무, 피개집
것처럼 흩어져 있다 라고 해서 부산역을 중심으로, 그냥 부산항을 중심으로 그 근방에 기안동포들에 의해서 산동네가 다시 이제 형성이 되어갔음을 알 수 있고요. 재밌는 것은 당시 이제 부산이 당연히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에 주택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이기도 한데, 또 하나는 특히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적산가옥을 이제 원주민들이 미리 차지를 하고 굉장히 비싼 값에 빌려주고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그곳을 사용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산동네로 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오른쪽 기사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말을 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어울러 경제적 여부 상태는 이들 기안동포들에게 결코 따사로운 손을 베풀어주지 않았었다. 토착 동포들은 적산가옥을 자기 집을 두고도 2중 3중으로 점령했으며 게다가 사돈 회총까지 불러다 살았다. 그래서 절대적인 주택 부족이 맞지만 그게 또 다는 아니고, 이러한 어떤 상황이 기안동포들로 하여금 다시 산동네로 향하게 했다라는 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바닷길을 통해서, 그리고 부산항이라는 관문을 거쳐 돌아온 기안동포들의 흐름이 부산의 산동네를 다시 한번 전개시키는, 중증적으로 쌓아가는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이죠. 피란 수도가 된 부산에는 1950년대 말부터 1951년 초까지 피난민이 급증하게 됩니다. 부산 인구가 1949년 47만 명 정도에서 1951년이 되면 84만 명으로 약 178% 증가하게 되는데요. 부산으로의 피난민 유입은 다들 그냥 이렇게 걸어서 땅으로 들어왔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해로를 통한 유입도 굉장히 많아서, 우리 그 영화 국제신문에서 초반부에 잘 묘사됐듯이 북한에서 이제 직접 오는 그 피난민들 같은 경우 그 대형 군 수송선을 통해서 이제 부산항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한 이제 배를 타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산이나 청진 사이 정도에 있는 작은 이제 포구에서 소형 목선을 타고 주문진을 거쳐서 이제 부산으로 오는 피난민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바닷길을 통해서 피난민들이 제법 유입을 했던 것인데요. 너무 많은 이제 피난민들이 부산에 들어오다 보니 이 사람들을 좀 이제 거제도에 분산 수용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수용소를 만들기도 했지만, 주거 공간 부족은 그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계속해서 이제 심각한 상태가 이어지죠. 이 사진이 바로 한국전쟁 당시에 그 피난민들이 산동네에서 판잣집을 짓고 사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간 토막질 흑방이라는 기사를 보시면, 한없는 민족의 서름은 5년 만에 찾아온 그를 부산의 한 구석 범일동 502번지 갈 곳 없이 헤매다가 찾은 피난민의 집합처인 바라크촌에 토막집 한간방을 얻어 가족 8인과 함께 살게 하였으니, 그 집의 형편은 다다미 2장가량 되는 흙방에 문은 거적으로 둘러있고 벽은 동이로 막아져 있으며 지붕은 비가 새어드는지 몇 장의 거적이 덮여져 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은 해방 직후보다 조금 더 다양한 지역에까지 산동네가 확대되었다는 거,
그만큼 많은 피난민이 이제 유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범일동 502번지 뭐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는데 지리적으로 조금 더 넓은 범위까지 산동네 판잣집들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 직전이 되면 부산 시내에 약 3만 호의 판잣집이 존재했고요. 그래도 뭐 아무래도 중심이 되었던 건 부산항, 부산역,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이러한 판잣집이 산동네에 있었고, 이것은 이런 항구나 역 근처가 아무래도 노점, 뭐 행상, 그다음에 부두하역 같은 게 가능해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휴전 후에는 일부 인구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예전 그러니까 전쟁 전의 상황으로, 그다음에 기관동포 유입 전 상황으로까지 돌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판잣집 또한 계속 남게 되는데요. 이 판잣집들이 이제 아무래도 화재에 취약하고 위생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이 철거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철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외곽 지역으로 다시 이주를 시키는데, 그 이주 지역도 실은 이제 약간 산에 위치하는 그런 주거 공간인 곳이 많았고, 또 그 이주 정책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지금 항구역 중심으로 그 근방의 산동네에 둥지를 튼 것은 생활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게 외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이 일자리 확보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쉽게 일자리가 없는 곳이고 외곽이다 보니,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 중심부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원래 일하던 곳까지 이렇게 뭐 교통 상황이 좋지 않고 해서 좀 많은 대안이 없이, 이런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대안이 없이 강제 철거를 하다 보니 오히려 좀 무질서하게 여기저기 다시 산동네가 생기는, 그러니까 지정된 어떤 이주하는 곳이 아니라 철거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자리에서 가까운, 중심지에서 가까운 이런 곳에 다시 자생적으로 산동네가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부산의 이 산동네라는 그 공간성을 여기서 이제 거의 확립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본 것처럼 근현대 부산은 떠나기 위해 머무는 사람, 떠나지 못한 사람, 돌아온 사람 등을 품는 과정에서 몇 차례 인구 급증을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산동네가 자생적인 주거지로 탄생, 전개, 확대되어 왔습니다. 부산의 산동네를 근현대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바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경계를 넘나든 다양한 사람들의 이동과 맞물리는 형태로 역동적인 형성 과정을 거쳐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부산의 산동네라는 것은 해역 네트워크의 산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산동네지만 그것의 형성과 전개 과정은 해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동북아의 다른 해역 도시들은 어떨까요? 인천, 상하이, 목포, 가오슝, 요코하마, 후쿠오카처럼 근현대 이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해역 네트워크의 결절점들이 됐던 도시들이 있는데, 이런 도시들의 어떤 형성 과정 그리고 특징은 해역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을지, 이런 부분도 혹시 이 도시들을 방문하게 되시면 오늘 이 부산의 산동네가 해역 네트워크랑 겹쳐지는 형태로 형성되었다 라는 사실을 좀 떠올리시면서 한번 이런 도시들을 걸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